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수요일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의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 방송 재난안전 119입니다. 저는 KBS 기자 김나나입니다. 네, 어버이날인 오늘 서울은 오랜만에 파란 하늘이 나타난 곳들이 많습니다. 남부 지역에는 비가 좀 더 내릴 것이란 예보도 있는데요. KBS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알려드립니다. 네, 제 뒤로는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서울은 오랜만에 쾌청한 하늘 드러났습니다. 서울 잠실대교 CCTV 화면을 보면 맑은 하늘에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고 다만 전남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5에서 10mm, 전남과 경북 동해안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후 한때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북부 내륙에도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비가 내리면서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1도로 어제보다 6도 정도 높겠지만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외투로 체온 조절 잘 해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서 내일과 모레는 맑고 따뜻한 이맘때 봄 날씨를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국립해양조사원이 전해드리는 해양 예보로 바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수요일에도 서해안을 제외하고는 풍랑특보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특히 동해안은 앞바다부터 전해상에 특보가 내려졌고요. 아직은 특보가 없는 제주도와 남해안 먼바다 인근에도 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해왕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 중까지 비가 소량 내리겠고요. 해왕 보시면 서해안은 비교적 평온한 반면 그 밖의 해역은 오늘도 요동치겠습니다. 해왕이 가장 거친 포항부터 보겠습니다. 파도가 무섭게 밀려 들어오고 있죠. 파고 2.7m 안팎으로 매우 높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활동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수는 아직까지 화면에 빗방울이 조금씩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보이는 물결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빠르게 흐르고 있고요. 파고 또한 1.3m 내외로 다소 높겠습니다. 반면 평온한 해왕을 보여주고 있는 군산은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이 펼쳐져 있는데요. 파고와 바람 모두 안정적이겠습니다. 바다는 대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만조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데요. 인천의 경우 오후 5시경 842cm까지 해수면이 높아지겠습니다. 침수주의 정보입니다. 인천과 군산에서는 이른 새벽 중에 이미 최고조위가 나타났고요. 마산과 성산포에서는 저녁 시간대에 최고 예측조위가 나타나면서 침수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조류정보 보시죠. 맹골 수도에서는 오전 9시 이후 총 3번의 최강 유속이 나타납니다. 이 중 유속이 가장 빠른 때는 오후 7시 30분경으로 4.8노트 세기로 빠르게 흐르겠습니다. 끝으로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해군작전사령부에서는 서해안 군산 인근 해역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은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훈련 시간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에 연결된 KBS의 재난감시 CCTV로 주요 장소 몇 곳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 송파 롯데타워 CCTV입니다. 네, 서울은 오랜만에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빽빽한 건물들 또 공원도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역시 오늘 내내 전국이 좋음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서 오늘 외출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 서초 반포 한강공원입니다. 역시 하늘색 하늘이 보이고요. 멀리 서울타워도 보입니다. 지하철이 지나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남산 서울타워 옆으로는 KBS 남산 송신소도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새빛 둥둥 섬을 오가는 시민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북 단양 도담산봉입니다.
겹겹이 보이는 산세가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은데요. 여기도 날이 맑아서 물에 비친 그림자들도 잘 보이는 상황입니다.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말도 눈에 띕니다. 이번엔 강원 강릉 주문진 방파제입니다. 앞서 봤던 지역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하늘이 많이 흐리진 않습니다만 파도가 상당히 거세 보이고 일부 화면도 좀 흔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동해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남 여수 거문도입니다. 여기도 아주 화창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비는 내리지 않고 있고요. 전남 거문도 초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주 서구 동천교입니다. 날이 굉장히 화창한 모습 역시 볼 수 있고요. 또 나뭇잎이 살짝씩 흔들리는 걸 보면 이 바람의 세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KBS는 이런 CCTV를 비롯해서 전국에 15,000개 CCTV를 연결해서 생생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통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전국의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또 사고 난 곳은 없는지 보시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전해드립니다. 졸음이 찾아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바로 쉬어가기입니다. 고속도로에는 이렇게 많은 휴게소와 또 졸음 쉼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특히 지금 같은 점심시간대에는 식곤증이 쉽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졸음운전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눈이 감긴다면 꼭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시간대까지 정체가 꽤나 길게 이어졌던 편입니다. 다행히 오후 1시대를 넘기면서 조금씩 정체 구간들 줄어들고 있는데요. 다만 양재나 송내 주변 등 자주 밀리는 곳들 위주로는 꾸준하게 막히고 있습니다. 먼저 1번 경부고속도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양방향 경기권 통과는 무난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구간 중심으로는 양쪽 정체라서 서울 쪽으로는 양재와 반포, 반대 부산 쪽으로는 잠원과 서초 사이가 불편하고요. 지금 120번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평 일대가 매우 혼잡한데 승용차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인천 요금소부터 막히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여의도 쪽 진입을 앞두고 신월 부근에서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한 구간에서만 밀립니다. 일찍과 금천 사이가 해당되겠고 지금 반대 목포 쪽 상황도 빠르게 좋아지면서 비봉 일대 통과 괜찮으니까요. 과속에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부곡 일대 남아있었던 정체까지 모두 다 풀렸습니다. 다만 반대 인천 쪽으로는 지금 고장차에 또 주의가 필요한데요. 반월터널 주변 3차로고요. 미리미리 터널 빠져나오실 때 차로 변경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은 경기 서쪽에서 오늘도 송내 중심 양방향 정체입니다. 일산 쪽으로는 장수부터 4km 구간, 반대 판교 쪽으로는 계양부터 6km 구간 막히고요. 오늘 많이 힘들었던 판교에서 구리 쪽 상황도 좋아지면서 이제 상일과 강일 사이로 4km 구간 부분적인 정체입니다. 어제 부산 외곽선 위로는 차량 엔진 과열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엔진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면서 터널 내부까지 이렇게 뿌얘졌는데요. 다행히 화재까지 번지진 않았습니다. 5월달은 1년 중 특히나 나들이 이동량이 많은 달이라서 그만큼 내 차의 상태 더 꼼꼼히 확인하셔야겠는데요. 이런 사고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차량 점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띠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방청 연결해서 오늘의 화재 구조, 구급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영 소방사님 전해주시죠. 네, 어제 낮 12시 40분쯤 전북 군산의 한 화학제품 제조 공장에서 황산 200여 리터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황산 5개 탱크의 배수관 교체 작업을 끝내고 시험 가동 중에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고로 인근 공장 직원 2명이 바람에 날린 황산을 흡입해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중이던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엔진룸 내부의 일부 부품에서 전기적 아크 발생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있는데요. 지하주차장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주변 차들로 옮겨부터 피해가 빠르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일수록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쓰고 초기 진화와 빠른 신고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9 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충북 충주시의 편도 1차선 도로인데요. 포클레인을 싣고 달리던 5톤 트럭이 우측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입니다. 어제 낮 1시가 조금 안 된 시각에는 강원도 정선군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있었습니다. 내리막 커브길을 달리다 경계석에 충돌 후 전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고로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조수석과 뒷자리에 타고 있던 2명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오전에 발송된 주요 안전 안내 문자 몇 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11시 23분에 인천경찰청이 발송한 문자인데요. 인천 계양구 부평구 지역으로 송출이 됐습니다. 계양구 주민인 신규환 씨를 찾습니다. 남성분이시고 68세 분이십니다. 170cm의 키에 80kg 몸무게, 그리고 옷차림은 흰색 바람막이, 그리고 검정 트레이닝 바지, 운동화를 착용하셨습니다. 18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경찰청이 11시 1분에 서울 강북구로 송출한 문자입니다. 강북구에서 배회 중인 송미영 씨를 찾습니다. 16세 여성분이시고요. 160cm 키에 검정 아디다스 운동복 상의를 착용하셨고 회색 운동복 하의를 착용하셨습니다. 검정 슬리퍼도 착용하고 계신데요. 보셨거나 안내사항은 182번으로 자세한 상황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획 영상 순서입니다. 지난 어린이날 연휴 때 남부지방 폭우처럼 또 기후위기 시대에 이젠 5월에도 집중호우가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 발생할 때 행동 요령 안내해드립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물폭탄이 터졌다.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고 하죠. 집중호우는 1시간에 30mm 이상,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강한 비가 집중해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7월에서 9월 사이에 자주 나타나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형성된 지표면의 열기와 서해상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만나 대기 중 수증기의 양이 늘어나고 이게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충돌하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져 마치 양동이로 퍼붓듯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이 잠기고 하천이 넘치고 건물이 무너지고 산사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인명피해는 물론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까지 낳게 되는데요. 물론 천재지변이라지만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모처럼 휴가 계획 세웠는데 호우라니. 난 왜 가는 날마다 장날이야? 아니죠. 여름엔 언제든 집중호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야죠. 호우 예보가 발령되면 먼저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미리 파악해 외출을 자제합니다. 여기서 확인하면 되겠네. 스마트폰에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인 안전디딤돌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재난안전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엄마. 가족과 떨어져 있을 상황에 대비해 연락 방법을 공유하고 대피할 장소도 확인해둡니다. 대피할 땐 하천변이나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 등은 피해야 합니다. 유비무환. 만약을 대비해 응급약품과 손전 등 식수, 비상식량 등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죠? 또 내가 생활하는 곳의 재해 위험 요인을 미리 알아보고 빗물이 잘 빠질 수 있게 배수로도 청소해 놓습니다. 비탈면, 옹벽, 축대 등이 무너질 것 같으면 정비하거나 이쪽에 옹벽이 좀 갈라져 있어서요. 시군 구청에 신고하고 차는 미리 고지대나 안전한 장소로 옮겨놓으며 연료도 가득 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홍수 예상 시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급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폭우가 쏟아지겠죠? 그럼 외출을 삼가하고 밖에 있다면 지하차도, 보도등, 저지대를 벗어나 안전지대로 대피합니다. 상습 침수 지역과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지하 공간 같은 위험 지역에는 가지 말고 특히 맨홀은?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빗물이 솟구쳐서 무거운 맨홀 뚜껑을 들어올리는 모습. 언제든 흉기로 변할 수 있으니까 맨홀 가까이엔 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건너지 말아야 하며 계곡 같은 곳에 있다면 즉시 대피합니다. 호우가 다 지나갔는데 집이 침수되었다? 그럼 바로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또 물에 잠긴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환기시킨 뒤 들어갑니다. 수돗물이나 식수는 오염되지 않은 것만 사용하고 침수된 음식은 아깝다 생각 말고 과감히 버리세요. 파손된 상하수도, 죽대 도로를 보면 관청에 연락합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지난주만 해도 한여름 같은 고온 현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다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해졌고요. 어린이날엔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날 지난해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비가 많이 내려서 계획을 바꾼 분들도 많았고요. 네. 이런 계획 문제가 아니라 합천 쪽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시간당 70mm 이상의 비가 내려서 인명피해도 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당시에 어린이날 밤에 이렇게 이제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오후 한 11시 40분쯤, 그러니까 밤 11시 40분쯤에 이 합천군 대학면의 양산 그리고 신거마을 이 일대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최초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는 그 침수 상황 때문에 한 40여 가구 집이 이제 세대가 침수가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당시에 소방당국이 굉장히 빨리 출동을 해서 구조를 했는데 주민분들 거의 40여 분 가까이를 구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야간 상황이었고 또 침수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었던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구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근데 당시에 사실 합천군의 강수량, 누적 강수량을 보면 60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양이 온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침수가 발생해서 아마도 그 지역 주민분들이 더 당황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말씀하신 피해가 컸던 합천군 대양면 이곳의 침수 피해가 특히 컸었는데 이제 관련한 화면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5월 6일에 KBS 9시 뉴스에도 방송이 되기도 한 화면인데요. 5월 6일에 드론으로 촬영된 화면입니다. 이 침수된 지역이 이쪽에 비닐하우스 일대 그리고 이 뒤쪽에 마을 위주로 침수가 많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이 가운데 하천입니다. 이 하천을 보면은 이 주변으로 다리 교각들이 이미 많이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리 교각들 위로 상판을 놓는 공사를 하려면 이렇게 임시 도로가 필수적으로 사전에 마련이 돼야 하는데 이게 곧 철거될 예정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막아놓은 이 뚜개 역할을 하는 이 임시 도로가 하천의 흐름을 좀 방해해서 침수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것이 지금 합천군의 설명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여기 위에 콘크리트 상판 이게 나중에 위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합천군의 설명을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지금 현재 사고가 난 이후에 지금 상황들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침수된 마을 자체가 사실 침수될 정도의 많은 비가 온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침수가 된 상황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인근 지역의 저 하천 부분에 임시 도로를 하천을 가로질러서 이제 만들면서 저 밑에 이제 1m 정도 되는 이제 수관을 이제 한 5개 정도 묻었고요. 그 위쪽으로 이제 이를테면 흙을 덮어서 임시 도로를 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평상시에는 넓은 저 하천 폭우로 물들이 이제 흘러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비가 왔을 때 그 좁아진 수관으로 물이 이제 배수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많은 비가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배수가 되지 않는 상황들 또 그 당시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위에서 떠내려온 여러 가지 부유물들 이런 것들로 그 수관도 일부 막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저 임시 다리가 뚝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지대로 넘쳐 흘러서 마을 쪽으로 물들이 흘러 들어가면서 네. 침수가 발생한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네. 도로 공사를 할 때 이렇게 임시 도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당연히 어떤 기준이나 안전 대책이 없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임시도로라 하더라도 사실 일상적인 안전이나 주변 지역에 위험 요인이 작용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신경 써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요. 네.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임시도로를 저 하천을 가로질러서 만드는 게 맞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 조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장마철이라든지 우기가 아니긴 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짧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내리는 이런 상황들도 사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저는 하천 부분들을 상당 부분 다 막은 상태에서 이런 도로로 이런 부분들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부터 조금 더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도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또 최초의 임시도로의 설계랑 실제로 설치된 도로 형태가 좀 달랐다.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는 최초 설치에는 수관을 묻고 그 위쪽에 한 0.5m 정도 높이로 흙을 쌓아서 도로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네. 이렇게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쌓아놓은 것들을 살펴보면은 수관 위쪽으로 3.5m 정도 높게 일부분이 좀 네. 흙이 좀 더 많이 쌓여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사실 0.5m 정도라면 오히려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 오히려 이제 원류를 하면서 물이 그냥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뚝을 높게 쌓는 저 도로를 높게 쌓음으로써 오히려 이제 물을 더 넘어오지 못하는 차단하는 역할들이 오히려 좀 강하게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현장에서 이런 비올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물이 충분히 배수가 안 되면서 다른 쪽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고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곧 다가올 여름에 또 비가 엄청 많이 내릴 거는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미리미리 좀 취해야 할 예방 대책 자주 말씀드린다면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면 하천이라든지 제방 이런 쪽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피해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 또 비가 많이 오는 시기 전에 하천이나 제방에 이상이 있는지 또 혹은 또 작년에 수해 피해를 입었던 곳들이 제대로 또 다 보수 보완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 만약에 확인을 했을 때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면 지자체라든지 이런 곳에 빨리 말씀드려서 신고를 해서 이런 부분들 조치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면 혹은 산에 가까운 곳에 있는 것들은 급경사지라든지 산사태가 났던 이력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또다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점검이나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도심 내에서는 대부분 빗물들이 이렇게 하수 관거를 통해서 혹은 또 빗물바지를 통해서 물들이 이제 배수가 되는데요. 여기 잘 갖춰진 배수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빗물바지나 물이 유입되는 유입구 자체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혀 있다면 제대로 이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요. 이런 하수 간거라든지 빗물반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런 청소는 보통 어떤 분들이 나와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네, 대부분 이제 지자체에서 하게 되는데요. 사실 문제는 저기에 이제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부유물들 또 낙엽 같은 것들이 계속 이제 쌓여서 막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주 해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워낙에 많기 때문에 자주는 못 해주고 대부분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이 되기 직전에 청소들을 해주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처럼 아직 비가 많이 오는 시기가 되기 이전 5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럴 때가 더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불규칙하게 이제 비들이 막 갑자기 오는 상황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기가 예상되는 시점 전보다도 그 이전에도 조금 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줄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빗물바지 덮개 이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쓰레기라든지 낙엽 같은 것들이 빗물바지를 통해서 하수구를 막기 때문에 저런 덮개들을 해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쓰레기에 의해서 막힘 현상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비가 왔을 때는 빨리 저걸 제거를 해주셔야 그쪽으로 이제 우수들이 유입이 되니까요. 빗물바지 덮개 같은 것들도 사전에 제거를 해주실 필요는 충분히 있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많이 애써주시긴 합니다만 좀 길을 다니실 때도 유념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자체에서 모든 부분들을 다 청소해주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 집 주변이라든지 내가 장사하는 내 가게 주변에 있는 이런 빗물바지나 배수구 같은 것들은 좀 스스로 정비를 해주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습 침수 지역들 있잖아요. 서울의 경우에 뭐 도림천이 이제 주요 장소로 꼽히기도 하는데 이 지역에 이제 홍수 예보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 올해 들어서 AI 홍수 예보 체계라고 해서요. 기존에는 대하천 그러니까 본류 중심의 큰 하천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홍수특보 지점들을 정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방하천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지점을 좀 굉장히 많이 확대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75개 지점에서 이런 부분들 홍수 측정들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223개로 그 측정 지점들을 더 넓혀서 거의 3배 늘어난 거네요. 예, 맞습니다. 또 특히 이제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12개소에서만 측정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129개로 거의 10배 이상 측정 장소를 넓혀서 각각의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보를 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AI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홍수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담당자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바로 홍수 특보를 내릴 수 있게끔 조금 더 신속하게 이런 특보를 내릴 수 있는 체계로 갖춰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기존에는 기상청의 호우나 긴급 재난 문자 이런 것들의 발송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발송을 할 수 있게 기상청에서 바로 발송할 수 있게끔 해서 이 부분은 서울 지역과 그다음에 광주 전남 지역까지 시범 운영을 확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각 지자체가 발송하던 것을 기상청이 발송한다고. 또 그리고 행안부 쪽에 요청을 해서 발송을 하던 것들을 기상청에서 바로 발송을 해서 오히려 기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바로바로 이런 부분들의 예경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폭우하면은 반지하 주택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항상
피해가 컸던 어떤 주택 형태이기도 하고요. 이 반지하 주택과 관련해서 올해 더 달라지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2022년도에 이렇게 이제 서울 일대에 침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면서 반지하에서 사망 사고도 발생을 했었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 중에 작년 12월에 통과된 법안 중에 반지하 신축 금지 법안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됐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처럼 주거 용도의 건물에 지하층에는 사람이 사는 세대를 두지 않게끔 한마디로 이걸 법으로 건축 용어로는 거실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마디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지하는 이런 주거 공간으로 쓰지 못하게끔 이렇게 이제 법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 예, 맞습니다. 거주를 위한 일종의 거실이 있는 주거 형태는 안 된다.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주거하는 주거 공간은 안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또 한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거나 혹은 또 지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이제 지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맞는데 고지대라든지 혹은 또 침수 피해가 없는 지역들도 다 이런 반지하를 다 금지하는 게 맞느냐?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일부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일부 이제 이 지하에 이제 이 반지하 형태 이제 거주 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들을 또 정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남발되면서 오히려 이런 반지하에 대한 부분들의 규제를 하는 것들을 좀 무색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반지하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또 영세하거나 또 이제 주거 취약계층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다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반지하 또 지역적으로도 안전한 공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허용 가능한 이런 범위로 제도를 좀 운영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LH공사에서는 또 반지하에 대한 반지하 매입 임대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상습 침수 지역 반지하 매입 임대 사업. 반지하 맞습니다. 주택을 사서 임대를 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서 임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지하 공간은 사실은 이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커뮤니티 시설이나 별도의 공용 공간처럼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주거하면서 닥칠 수 있는 위험들을 배제한 상태로 임대를 하는 그런 사업들도 LH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편으로는 각 지자체별로는 뭐 각 세대별로 혹은 또 주거하시는 분들의 이제 반지하에 사수판 설치라든지 또 역류 방지 장치 이런 것들에서 직접적으로 침수가 되는 것들을 막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대부분 이제 신청을 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설치해주는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 또 이렇게 또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일일이 신경을 쓰시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설치를 해드리는 쪽으로 조금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지하 주차장 문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뭐 기술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경기도에서 지금 올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공동주택, 그러니까 대부분 아파트의 이제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 침수가 발생했을 때 차량의 침수 피해도 크고 또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각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을 하시면 그 공간에 맞는 그 아파트 단지의 지하에 맞는 침수 방지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해주거나 컨설팅을 해주는 이런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번 침수가 되면 굉장히 대규모 피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우리 지역은 침수가 일어나지 않았고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또 침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단지 단위로 이런 침수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력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서울의 어떤 그 침수 예경보제, 예보를 해주고 경보를 내려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전까지는 비가 많이 온다. 바람이 강하게 분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경보, 주의보 이런 것들은 이제 예보가 있었는데요. 다만 이런 것들이 발생함으로써 피해로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피해로 이어지는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예경보는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이런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들이 됐을 때 예경보를 발령해서 침수에 대한 피해라든지 또 인명 피해를 막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령 기준부터 좀 설명을 발령 해주실까요? 기준은 시간당 강우량이 55mm
이상 되는 경우, 혹은 네. 또 도로에 한 15cm 이상의 이럴 때면 이제 물이 차는 경우, 이런 경우는 침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 이런 부분 때 이제 예경보가 발령이 되는 그러면 것으로 예보와 되어 있습니다. 경보의 차이는 뭔가요? 예보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 상황이 상대적으로 덜한 경우에 네. 예보가 먼저 발령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면 경보로 상향하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사실은 또 이런 것들에 더해서 또 어떤 것들을 하냐면 각 지역별로 침수 취약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아까 말씀드린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노령층이라든지 또 재약자들이 있는 경우에는요, 여기에 이제 동행 파트너라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대피를 할 때 대피를 도와드리는 분들을 각각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이런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분들이나 지역 주민분들이 직접 그 재약자분들을 모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이런 이제 파트너 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우가 예상될 때, 또 호우에 막상 닥쳤을 때, 막상 닥치고 나면 당황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좀 단계별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호우가 예상될 때 주민들의 대처 요령, 이건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침수 지역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예방적으로 하실 일들이 좀 많이 있겠죠. 차수판이 이제 설치된 차수판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빗물이 직접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차단하는 부분들, 혹은 또 모래주머니 같은 것들을 쌓아서 빗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시설적인 부분들을 미리 설치해 놓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네. 또 평상시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내가 있는 지역이 이전에 침수가 됐던 이력이 있는지, 혹은 또 주변에 안전한 대피 장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좀 확인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가 내리는 과정에서 침수가 언제 또 어떻게 발생하는 시점들은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기예보라든지 기상예보, 또 혹은 또 이제 재난방송 같은 것들을 잘 청취하시면서 내 주변 지역의 이런 강우 상황이나 침수 상황들을 빨리 확인하시고, 또 대피 명령이 내려진다면 신속하게 대피를 하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호우가 시작이 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 가장 많이 말씀드린 거는 바깥 외부의 활동들을 최대한 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침수가 되는 상황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집에 있다 하더라도 집이 만약에 지하라든지 반지하인 경우에는 그 지역 자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나 반지하인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좀 대피를 하시는 것들이 좋겠고요. 혹은 침수 피해가 없는 지상부라면 실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기다리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산사태에 인근한 지역, 또 인근 야산이라든지 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도 이 경사면이나 축대 같은 것들이 면에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비가 많이 왔을 때 무너지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예의주시하시면서 오히려 그런 사고에 대비한다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다른 곳으로 일시적으로 이동하시는 것들도 필요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비가 들이치지 않게끔 문과 창을 잘 닫고 외출을 하지 않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 가급적이면 외출을 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물이 불어남으로써 직접적으로 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개울가라든지 하천 주변, 또 해안가 같은 경우, 또 이런 경우는 침수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러 사실 많은 분들이 비가 많이 오면 오히려 이런 데 물이 이제 불어나서 흐르는 것들을 일부러 구경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절대 이런 부분들은 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게 보통 급류가 갑자기 휩쓸려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계곡이라든지 강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의 물이 파도처럼, 혹은 또 벽처럼 물의 벽이 한꺼번에 쏠려 내려오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이 급류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물이 얕게 흐른다 하더라도 항상 조심하셔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정말 구경하시다가 사고 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도시 내에서는요. 공사 현장 주변 같은 경우에는 가림막이라든지 땅꺼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빗물에 이제 유실이 되면서 토사가 이제 흘러내리는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장 주변에는 절대 가시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 택배 차량 사고,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지는 택배 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지난달 27일이었죠.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또 엄청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경위를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 27일 낮 12시 15분쯤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지상에 이제 놀이터 부근에서 놀던 어린이가 있었는데, 이 어린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서 사망을 한 그런 사고입니다. 당시에 이제 택배 차량은 사실 이 어린이를 보지 못해서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제 지상층 같은 경우는 안전한 보행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차량 자체에
진입을 이제 못하게끔 되어 있고 대부분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연결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시에 소방차라든지 또 응급 구조 차량이라든지 또 이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차량들이 접근해야 되는 최소한의 동선들은 갖춰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일반적인 차량들이 오지 못하게 소위 이제 볼라드라고 해서 이런 이제 차말뚝이라고 하는 차들이 이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기둥들을 세워놓는데 이런 기둥들을 세워놓고 사실은 이제 비상시에만 이 기둥들을 제거해서 차량들이 드나들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이 아파트 단지에는 이 기둥들을 제대로 잠궈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택배 기사분들이 임의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치우고 차량들이 접근했던 그런 상황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지상에 차량이 접근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차량에 대해서 방심을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택배 차량이나 기타 이제 긴급 차량 이외에 다른 택배 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이 사실 지상부에 금지된 곳으로 접근하는 것들, 이동하는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택배 물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고 또 택배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배달할 양이 많기 때문에 무작정 아파트 단지 안으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 같고 좀 더 안전한 대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닐 것 같고요.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상부의 접근은 차단하더라도 지하 주차장 쪽으로 연결돼서 지하 쪽에 이제 택배 물품들을 상하차하는 장소들을 대부분 지정해 놓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일부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탑차라고 하는 택배 차량이 지하로 들어가는데 층고가 낮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만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지하 주차장까지 차량들이 접근 가능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택배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택배 기사분들은 지정된 장소 또 차량이 접근 가능해서 정해놓은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차량이 출발하거나 혹은 또 뭐 정차할 때 주변에 어린이들이 있는지 혹은 또 다른 물건들 혹은 또 이제 이런 적치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이런 사고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행자분들도 또 이 지상부나 이런 공간에도 차량이 출입이 제한이 되어 있긴 하지만 또 비상 차량이나 또 이렇게 이제 택배 차량이 임의적으로 들어왔을 때 위험성 같은 것들을 충분히 좀 인지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예방을 하시는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넓게 보면은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와도 직결이 될 것 같은데요.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한 대책들이 뭐 없는 건 아닙니다만 좀 더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어린이 이 안전사고 또 교통사고에 관련된 부분은 가장 많은 것들이 이제 어린이 안전구역이라고 하는 학교 주변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에 이런 안전조치들이 좀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어린이 안전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라든지 경찰 이런 쪽에서는 사실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도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조금 더 시설적으로 안전하게 보강할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보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를테면 이제 단속 카메라라든지 저속 주행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발적으로 차도로 이제 뛰어드는 이런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이를테면 인도 주변에 난간들을 설치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학교에서도 또 가정 내에서도 어린이들한테 안전교육에 관련된 부분들, 보행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또 운전자분들께서는 이를테면 내 가족들이 다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항상 운전 안전이라든지 교통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운전 습관, 시민의식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이 어린이 안전구역 이외에도요, 다른 지역 모든 도로나 이런 곳들은 다 사람들이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행 환경에 대한 부분들의 개선뿐만 아니라 교통 안전 교육에 대한 부분, 전 국민으로 상대로 한 교육 홍보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5월이니까 다양한 활동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체험 활동도 다양하게 늘어날 것 같은데 관련한 사고들도 특히 5월에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체험 활동 중에 손상 사고라고 해서 이 사고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손상 사고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안전 사고든 재난이든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어린이들이 이제 다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이 모든 손상 사고 중에
체험 활동 중에 발생하는 손상 사고가 전체의 한 22% 정도 된다고 하니까 꽤 굉장히 높네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체험 활동 중에 손상 사고의 유형들을 보면 화상이라든지 또 동물에게 물리거나 또 곤충한테 물리는 이런 이제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월, 6월 또 여름 때까지 휴가철까지 이어져서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나 체험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예방 수칙 또 이제 안전할 수 있는 요령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숙지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대부분 야외 활동 중에 굉장히 뛰어다니고 산과 들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발목을 접지르거나 네, 정말 많죠. 넘어지는 사고 이런 것들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특히 이제 더워지는 시기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물놀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 또 이를테면 한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운 야외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일사병이라든지 열사병의 위험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예방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야외 활동의 유형이 굉장히 많고 체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유형이나 체험의 이제 유형에 맞는 안전 교육을 꼭 사전에 실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필요하겠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인솔자 어린이들 스스로 안전을 지킨다 하더라도 인솔자나 보호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보호자분들께서는 이런 해충기 피자라든지 또 비상시에 구급 약품을 준비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고요. 또 가까운 병원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 연락처들 확인하시는 것들 중요하겠습니다. 또 부상을 당했을 때, 야외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임의적으로 이를테면 민간요법이나 이런 것도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민간요법이나 임의적인 방법은 오히려 더 부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조치 이외에는 빨리 119에 신고하셔서 제대로 된 치료를, 응급치료를 받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안전수칙들이 참 당연한 거고 다 아는 것 같아도 정말 그거를 깊이 알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화재 소식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안타까운 사고가 또 있었죠. 지난 2일에 전북 전주시의 재활용 처리센터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나서요. 5명이 화상을 입으셨어요. 경위가 좀 나왔나요? 예, 당시에 사실은 이제 이 사고는 재활용 센터의 일상적인 작업, 이를테면 이 재활용품을 이제 분류하거나 이런 작업들은 아니었고요. 음식물 처리하는 처리동의 이제 지하 1층에 침전물들의 이제 소화 슬러지 배관을 이제 교체하는 그런 작업 중에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이렇게 침전물들이 쌓여 있는 이 관 같은 경우에는 이 침전물들이 부식이 되면서 이 안에 메탄가스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가스가 한마디로 이제 새어 나오면서 여기에 뭔가 점화원이 이제 작용을 해서 폭발로 이어진 상황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배관 공사 시에 이렇게 이제 폭발의 위험성이나 혹은 또 이 가스에 폭발하지 않더라도 작업하시는 분들이 중독이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는 사고 유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이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됐다는 건 한마디로 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작업에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또 실제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충분히 이런 대비를 하시고 또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현장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사실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이 배관 교체 작업에 이제 가스 중독이나 가스 폭발은 사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의 위험성도 충분히 다 알고 있고 또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도 대부분 산업안전보건의 작업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 수칙들도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했다는 거는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들이 하나고 또 하나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조치들을 또 안 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관 작업들이나 밀폐 공간에서 이런 가스 중독이나 폭발에 대한 부분들은 환기를 철저히 시키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환기가 될 수 있는 공간인지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환기가 될 수 있는 환풍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기가 되는 구조로 만드시는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작업 전에 가스 농도에 대한 체크를 해서 이 부분에 가스가 유출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작업들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5월이니까 정말 다양한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지학부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더라도 말리지 않는 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얘기인데요.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았더라도 음주자의 운전을 알면서 방치했다면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 기획 영상 보시겠습니다.
도로공사 다시 한번 연결해서 지금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시죠. 졸음이 찾아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바로 쉬어가기입니다. 고속도로에 이렇게 많은 휴게소와 졸음 쉼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특히 지금 같은 점심시간대에는 식곤증이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졸음운전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눈이 감긴다면 꼭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대에 들어오면서 정체 구간 자체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막히더라도 한 구간의 정체 길이들 대부분 5, 6km 정도인데요. 경부선은 유일하게 시구간 중심으로만 밀리면서 양재 부근에서 양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지금 부산 방향으로는 작업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위치는 김천 분기점 부근이고요. 지금 1, 2차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뒤쪽으로 후방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1km 구간 짧은 구간이지만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안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차로 변경 잘해주셔야겠는데 전방 주시도 같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많이 정체가 줄어들어서 이제는 서해대교와 송악 사이로만 4km 가다 서다 반복하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반월터널 부근 밀리는 이유는 고장차 여파 받기 때문이고요. 반대 강릉 쪽으로는 오늘 늦게까지 정체가 꽤 길었었는데 이제는 전 구간 소통 상태 원활합니다. 120번 경인선 서울 쪽으로는 신월 부근에서 여의도 진입을 앞두고 꽉 막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대 인천 쪽으로는 부평 부근 지나기 이제는 괜찮고요.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은 경기 서쪽에서 양방향 속도가 떨어지는데 일산 쪽으로는 소래터널부터 5km 구간, 반대 판교 쪽으로는 계양부터 4km 구간 막히고요. 경기 동쪽의 유일한 정체는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강일 일대에서 살펴지고 있습니다. 충청권 위로는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쪽으로 차량 터널을 앞두고 가다 서다 반복합니다. 어제 부산 외곽선 위로는 차량 엔진 과열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엔진에서 연기가 나면서 이렇게 터널 내부까지 뿌얘진 건데요. 다행히 화재까지 번지진 않았습니다. 5월 달은 1년 중 특히나 나들이 이동량이 많은 달이라서 그만큼 내 차의 상태 더 꼼꼼히 확인하셔야겠는데요. 이런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차량 점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띠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서울은 오랜만에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서울 잠실대교 CCTV 화면을 보면 맑은 하늘에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지방의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 곳곳으로는 오후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 5에서 10mm, 전남과 경북 동해안에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후 한때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북부 내륙에도 비구름이 살짝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광주 22도, 대구 1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8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널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고 내일과 모레는 이맘때 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재난안전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